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의사소통 장애 상담 8주차 8주차 주제로 유창성 장애에 대한 상담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창성 장애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 수업을 만약에 언어치료 개론 같은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반면에 다른 전공에서 이 수업을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언어치료학과라고 해도 이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네, 이게 첫 수업이신 분들은 유창성 장애라는 표현이 용어가 굉장히 낯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창성 장애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게 다른 말로 말더듬 하고 속화, 예, 속화는 말빠름증입니다. 네,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용어라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들 이 8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예전에는 말더듬이라고 하는 어떤 의사소통 장애하고요, 속화라고 하는 오히려 좀 말이 빠름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의사소통 장애 두 가지를 따로따로 공부를 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유창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말이 더듬으로 해서 붕괴돼도 유창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말이 너무 빨라서 어떠한 오류가 생겨도 이는 유창성이 붕괴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주 8장 유창성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부분은 말더듬의 출현율과 발생률입니다. 자, 여러분들 출현율이라고 하는 프리밸런스 하고요, 발생률이라고 하는 인시던스는 조금 다른 용어입니다.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출현율을 다른 말로 유병률이라고 하죠. 네, 자, 유병률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발생률은 인시던스라고 하는데요. 유병률은 뭐냐 하면 현재 시점에서의 장애 비율입니다. 발생률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이런 문제를 가졌냐를 파악하는 게 우리는 발생률이라고 합니다. 자, 말더듬에서 유병률과 발생률을 파악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더듬에서 유병률과 발생률을 파악하는 이유는 말더듬이라는 게, 자, 보십시오.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는 유병률이라고 그러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 말을 더듬어 본 사람을 파악한다면 그것을 발생률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차이가 많습니다. 자, 말더듬의 출현율과 발생률을 비교하는 건 결국은, 네, 말더듬의 자가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더듬의 자가 회복, 이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정상적 비유창성이라고, 네, 아마 말더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의 첫 부분에서는 말더듬의 출현율과 발생률을 가지고 정상적 비유창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실 수업 내용 중에 또 다른 부분은 말더듬의 원인과 발달입니다. 실은 말더듬의 원인과 발달은 이 수업에서는 아주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창성장이라는 수업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 수업 때 여러 가지 환경적, 심리적, 또 개인적 요인들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더듬의 발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학자마다 조금 말더듬의 단계를 좀 다르게 정의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이 수업에서는 상담 수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루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수업 때 좀 더 심도 있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 관련 쟁점과 치료 원리도 이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더듬이라는 부분 자체가 한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평가나 치료의 원리들은 간단하기만 원론적인 내용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조금 또 새로운 부분은 기타 유창성 장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타 유창성 장애라고 하면,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말더듬 외에 또 다른 게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속화, 말발음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경학적 말더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흔히 발생하는 말더듬은 사실은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한 하나의 증후군이지 않습니까? 신드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말더듬은 어떠한 뇌 손상이 원인이 되어서 말더듬이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그러한 유형을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말더듬 단계, 그 다른 학자들이 정의하는 말더듬 단계에서 보면 신경학적 말더듬 많이 보이는 그러한 고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세한 거는 말더듬 시간에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유창성장이라는 전공 수업 때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원론적인 내용만 좀 다루겠습니다. 즉 상담을 위한 약간의 정보 지식 정도만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창성이라는 표현, 네, 플루언시라고 하는 유창성이라는 표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 유창성 장애 때만 말씀을 하시는데, 유창성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데서도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어증에서도 유창성 실어증, 비유창성 실어증으로 미네소타파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때 신경언어 장애에서의 유창성은 유창성 장애에서 얘기하는 유창성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읽기 유창성이라고 또 우리가 읽기 장애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때 유창성도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창성 장애에서의 유창성은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부드럽고 빠르면서 순조롭게 말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창하다, 저 사람 말이 참 유창해 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그냥 노력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하듯이 부드럽고 빠르면서 순조롭게 말이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죠. 자, 반면에 유창성에 문제가 있는 유창성 장애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달성 말더듬, 이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말더듬이 되겠습니다. 스튜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발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클루터링이라고 하는 말발음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어가 너무 붙어서 묶으면 클러스터, 네, 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렇게 너무 말이 빠르다 보니까 단어들이 막 묶이면서 생략되기도 하고요. 예, 요즘 저희가 줄임말 많이 쓰는데요, 줄임말처럼 표현되는, 네, 초당 250 단어 이상의, 분당 250 단어 이상의 그런 속도가 이상이 되면 말발음증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정도가 한 분당 한 200단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것보다 더 빠르게,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 말발음증이 됩니다. 말발음증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임상 감독을 하면서 말발음증 환자 사례가 있었었는데, 정말로 자신의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할 때 정확한 정보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좀 강조되는, 학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후천성 말더듬, 이른바 신경학적 말더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말더듬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유창성 장애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말더듬을 좀 기준으로 지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달성 말더듬인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 연장, 막힘이 나타난다라는 게 실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윙게이트라는 사람의
정의를 교재 240쪽에 나오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는 말더듬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대표적인 게 더듬은 음절을 우리가 수로 세알리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요. 또 분당 더듬은 낱말수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낱말을 반복한다든지요, 부분 낱말을 반복한다든지, 연장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말더듬이라는 게 이런 외현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더듬은 상당히 심리적이고, 네, 어떤 그런 정서에도 문제를 많이 받는 그러한 말 장애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탈출 행동이 있느냐 또는 회피 행동이 있느냐에 대한 것들도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양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측정이 되어 가고 있고요. 자, 우리 언어치료사한테 주어진 유창성 장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저는 정상적 비유창성과 말더듬의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야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더듬 학자가 1999년도에 자, 진성 유창성, 비유창성, 네, 그러니까 진짜 비유창성, 이른바 스튜터링입니다. 말더듬이지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창성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타 비유창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상적 비유창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분하는 기준은 제가 이 시간에 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교재 241쪽에 8-1에 말더듬과 정상적 비유창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다 좀 상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 말더듬은 어떻습니까? 말더듬은 우리가 국제보건기구에서의 국제장애 분류, 뭐 impairment라든지요, disability, 뭐 handicap 이런 용어들에서 보면 여러분들 말더듬은 원인이 아닌 하나의 결과입니다. 자, 결과라 하면 결국 신드롬이라는 거죠. 신드롬. 네, 현상입니다. 현상. 자, 보십시오. 우리가 손상이 있으면 기능자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팔이 부러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팔이 부러진 거는 impairment, 손상에 들어갑니다. 자, 팔이 부러졌으니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글씨를 쓰기가 어렵다고 가정해 볼게요. 글씨를 쓴다라는 건 펑션에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다면 disability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소실됐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이라는 게 다시 보면요, 이건 물리적인 거고요. 이거 기능장애는 기능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업을 할 수 있느냐. 자, 근데 보십시오. 핸디캡, 사회적 불이익, 기능적인 유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씨를 못 쓰면 사회적으로 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시험 내용도 정리할 수 없고요. 업무도 할 수 없겠죠. 이런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죠. 자, 근데 보십시오. 말더듬은 어떻습니까? 자, 말더듬은 어떠한 물리적인 손상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더듬은 그런 원인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하지 아예 않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환경적으로 이 사람이 말을 더듬지 않도록 바꿔줘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어떤 해부 생리적인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 불이익, 핸디캡이 가장 큰 질환인 장애인 거죠. 말더듬 환자들 보십시오.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단지 말을 좀 더듬을 뿐인데 업무적인 능력도 너무나 우수하고 너무나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말을 더듬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죠. 자, 많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영국의 왕 조지 6세 같은 경우도 말더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굉장히 총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전쟁을 선포하는 왕이 당시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전쟁 선포였는데요. 선전포고였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연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것이 영화 킹 스피치 왕의 연설이라고 하는 영화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심리 상태가. 자, 핸디캡을 초래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질병이기 때문에 아니 저희 장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결과를 바꿔준다면 말더듬이 환자들이 더 이상 말을 심하게 더듬지 않는다면 네, 정상인의 범주로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더듬의 출현율과 발생률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챕터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해 줄 때에도 이 말더듬의 출현율과 발생률 같은 이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런 특히 아동 말더듬인 경우에는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더듬의 현재 유병률을 보면 연구마다 보고가 좀 다릅니다만은 이 교재에서 보면 1%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병률이 뭔지 발생률이 뭔지 다시 한번 깊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병률은 특정 시기에 특정 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점 유병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시점 유병률. 예를 들면 2018년도의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라는 특정 시기에 말더듬 유병률 뭐 이렇게 한다면 말더듬을 보이는 사람을 이제 분자로 하고요. 전체 인구수가 분모가 되겠습니다. 자, 유병률의 성비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3대1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3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남성들이 대부분 거의 모든 질환들이 좀 높은 편이죠. 다만 정서적이고 신경학적인 시민적인 또 질환은 여성이 높은 곳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잘 구분하셔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생률을 보시죠. 인시던스라는 발생률은 자, 평생 발생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말을 더듬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말을 한 번이라도 더듬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조사를 한다면 이것을 발생률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말을 더듬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를 보는 것이 인시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말더듬 발생률은 대략 한 4에서 5%라고 책에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말을 더듬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말을 더듬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유병률과 발생률의 차이는 결국 말더듬 아동 중에 한 50%에서 85%, 많게는 85%가 자연 회복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셀프 리커버리, 자연 회복됨을 우리가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더듬에서 벗어날 가능성은요. 연령이나 중증도 말더듬 지속 기간이 늘수록 악화됩니다. 따라서 조기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말더듬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말더듬의 출현율과 발생률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더듬 초기 징후를 교재에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상적 비유창성과 말더듬 징후의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더듬이 발달할수록 실은 우리가 긴장이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수반하고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공포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이들에 대한 상담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탈출행동, 투쟁행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어떠한 말더듬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자, 말더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단어에서 말을 더듬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아예 빠져나오려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탈출 행동, 네, 이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회피 행동이 있습니다. 자, 회피 행동은 아예 그런 상황들을 회피, 마주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탈출 행동과 회피 행동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탈출 행동과 회피 행동은 육안으로 우리가 관찰자가 아느냐 모르느냐로 1차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말을 더듬을 때마다 예를 들면 발을 굴렀습니다. 통통통 발을 굴렀더니 말 더듬는 연장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는 단어를 본인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치조마처럼 스에서 스가 들어가는 초성의 스가 들어가는 말, 사람 뭐 이런 말들을 에서 많이 더듬어요. 그러면 제가 사람 이런 표현 나올 때 발을 이렇게 구르면 그 행동을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 행동은 그 단어는 상당히 긴장과 공포를 수반한 단어일 겁니다. 저한테. 자, 이렇게 발을 굴러서 빠져나온 행동이 보인다면 탈출 행동이고요. 자, 회피 행동은 아예 사람이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애둘러 말하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아예 그 말 대신에 인간이란 말을 쓴다든지, 예, 사람이란 말 대신에 인간이란 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피해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잘 관찰하지 않으면 탈출 행동과 회피 행동이 사실 구분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모호한 경우도 있고, 실은 이런 걸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 낱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서 본인들이 말을 더듬을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고 상담을 해주셔야 서로 간의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더듬의 발달 과정입니다. 발달성 말더듬은요, 주로 2에서 4세 사이에 시작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블러스텐이라는 사람이 한 400명의 말더듬을 환자를 대상으로 1960년대 좀 굉장히 일찍이죠. 횡단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횡단 연구란 건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연구 방법적으로 추정 연구가 아니라 말더듬 사람들 400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과거라기보다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한 시점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더듬을 4단계 발달 과정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재 24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1999년도에 어떤 학자에 따르면요, 말더듬는 사람의 한 3명 중에 1명은 조음이나 음운 장애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말더듬는 사람들,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는요, 중복 문제, 그러니까 이른바 조음 문제나 언어 문제를 좀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걸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되느냐. 예, 그것은 치료사가 그 상황이나 그 아동을 파악해서 더 필요한 것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사실은 동시에 사실 하면 또 안 돼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조음 문제 때문에 유창성 문제가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관련 쟁점입니다. 사실 말더듬은 조기 판별과 조기 중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말더듬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장애들은 조기 판별과 조기 중재가 중요하죠. 자, 간별 진단으로 우리는 말더듬이하고 정상적 비유창성을 구분하는 이런 간별 진단을 쓰는데, 교재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유창성의 지속 시간이라든지요, 예컨대 반복 횟수나 연장의 길이, 시간 등을 얘기합니다. 또는 회피 행동이 있느냐, 탈출 행동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정상적 비유창성이라면 회피 행동, 탈출 행동이 있을까요? 네, 정상적 비유창성이라면 이런 행동이 없죠. 왜냐? 부정적인 인식이 없으니까요. 자, 회피나 탈출 행동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라는 게 자신의 말이죠. 말더듬을 얘기하는 거죠.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비유창성에 대한 또 주관적인 평가로 의사소통 태도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조기 진단, 간별 진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유창성 장애 시간에 우리나라에 좀 번안되어 있는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같은 좀 검사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단평가에 들어갈 텐데요. 자, 말더듬의 빈도나 지속시간, 신체적 부수행동을 우리가 정량화, 수량화해서 이 말더듬이 어느 정도 심하냐를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더듬의 중등도 검사도 역시 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검사 이 도구는 제가 일일이 소개해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검사에 따르면 말더듬의 중등도를 5단계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보더라인, 경계선급인지, 마일드, 경도인지, 중중도, 중도인지, 프로파운드, 최고도인지 등등을 우리가 나눠서 말더듬의 심한 정도를 파악하죠. 결국 말더듬이 있느냐 없느냐를 선별 검사해서 그 다음 중등도를 우리가 평가해서 이 사람의 말더듬 심한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나타나는 회피나 탈출 행동은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토대로 상담 시에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 학생들을 위한 치료 선택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더듬 아동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치료나 또 환경적 치료와 아동에 맞게 조정한 직접 치료의 결합, 또 환경적인 접근, 이런 것이 간접 치료죠. 이런 거랑 직접 중재가 결합되는 이런 하이브리드 치료라든지, 또 유창성 완전 습득 전략이 있습니다. FES라고 부르는 우리가 유창성 완성법인데, 이러한 치료들은 교재를 통해서 좀 도식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다른 전공 수업을 통해서, 유창성장애라는 전공 수업을 통해서 조금 형성이 된 다음에 사실은 이런 상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좀 아쉽습니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성인 말더듬을 위한 평가나 치료 관련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